안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쉬셔야지. 토요일 날.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찍?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참 대단들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오면서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토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저하고 1시간 반이 그냥 뭐 유튜브에서 들었던 얘기 또 3프로TV에서 매양 하는 얘기 아침에 들었네 이렇게 하면 저도 굉장히 슬프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아침에 가족분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셔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전혀 하지 않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좀 해볼까. 여러분들 여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독서 모임인데 부자 클럽이더라고요.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독서 모임 가로치고 부자 클럽이다. 부자가 되시려고 궁극적으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평균보다는 조금 부자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제가 뭘 저에게 투자한다든지 저희 가족에게 배려한다든지 저희 미래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저하거나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족 우리 와이프나 딸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적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돈은 무엇이고 또 이 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체험한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게 좀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주식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다 해주세요. 네,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떤 성장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상상을 하십니까? 근데 제 주변에는 학창 시절이나 혹은 사회생활할 때 특별히 요즘에는 김프로는 워낙에 서울에서 좀 유복한 집에서 자랐겠지. 유학도 갔다 왔다 그러고 미국에서 살아봤다 그러고 영국에서도 살았고 취직도 했고 그러니까 대충 저에 관해서 그냥 애플랜스 이렇게 하는 그 이미지는 그냥 유복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근데 오늘 부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제가 이 부의 관점에서 고백하자면 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그냥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니까 제가 올해 55세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제 나이 또래는 유복한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았죠. 근데 그냥 그런 나 때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민학교 때 끼니가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냥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살림일 정도가 아니라 전 가족이 끼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고향이 김해예요. 김해에 우리가 친척들이 보내준 그 쌀가마니 있죠? 왜 쌀가마니? 요즘 같은 쌀 포대가 아니고 쌀 가마니. 그걸 서울역에서 받아와가지고 붙여주신 걸 받아와서 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밥이 우리가 흔히 먹는 쌀이 아니고요. 쌀 외에 뭐라고 그러죠? 탈곡을 한다 그러나? 그러면 조각난 쌀이 있어요. 밥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좀 넣고 그때만 해도 서울 외곽의 변두리엔 대부분 텃밭이 많았죠. 그래서 그 텃밭에 있는 배추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다 수확하고 남은 것들을 좀 넣어서 그걸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5살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시키고 가족들과 이제 누나들은 안 온 것 같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졸업식을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다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서울에 와서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을 몇 차례 하시면 계속 실패하니까 사업을 안 하셨어야 될 분인데 사업을 계속 하신 거죠. 그래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훼손이 되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건 꼭 그런 자각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우 구두쇠처럼 막 절약을 했다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매우 럭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를 만드시려면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간절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간절한데요, 저. 그러니까 책도 보고 아침 이 시간에 토요일 날 나와서 당신 얘기도 듣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간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꿀 정도로 간절하셔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되게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혹은 대학을 못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혹은 집안의 형님 누나들이 일관되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게 뭐죠, 여러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으셨죠?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안 돼서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서울대학 못 가죠? 왜냐하면 다 열심히 하고요. 또 개 중에는 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늦게 열심히 해서 그렇죠. 저의 경우도요. 집안도 어렵고 또 그때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요. 공부를 많이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반에서 한 뭐 고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6, 7등 이렇게 하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6, 7등 하니까 연고대를 갈랑 말랑 뭐 그런 정도 수준의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그래, 임마, 너 원래 그런 애잖아. 열심히 해. 서울대 갈 수 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그래서 막 해서 했는데, 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던 대학에 못 갔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목표하던 대학에 못 갔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하셨든 했든 우리 기억의 잔상에는 공부 열심히 해도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야,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부자가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지금.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도 목표하던 서울대학교에 못 갔던 그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대학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큰 부자가 되는 게 더 힘들 테니까 내가 노력해도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솔직히. 근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되는 노력을 하면 100% 부자 되세요. 100%입니다. 100%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자의 어떤 스케일의 문제일 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부의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노력했던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학생이 되려고 했던 다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1학년 때든 고3 때든 저에게는 고3 때 한 6개월이 그런 기간인데 그 노력을 부자 되는 노력으로 딱 이렇게 바꿔서 어느 기간 동안에 하시면 그 기간에 맞는 여러분들의 부가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학창 시절에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트랙이에요. 그런데 왜 실패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만드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냥 평범한 혹은 경제적인 빈곤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될까요? 왜? 부자가 되는 길은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많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좋은 직장에 가야 중산층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고 그때부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 가기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당위예요. 당위. 학생으로서, 학생 신분으로서 학업이 당위잖아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건 당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매우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자가 왜 되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행복해지려고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계속 피곤하게 부자가 되는 그 여정을 달려와서 한 70대 목표하는 부를 일궜는데 큰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살고 이 세상과 작별했다. 그거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야, 너 70살에 큰 부자 되고 한 75세 정도 돼서 큰 병 걸려서 그럼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시겠어요? No. 그거 할 필요 없죠. 부자는 행복의 필수는 아니죠. 그런데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자의 경로를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선택을 다른 말로 하면 포기와 희생이에요. 부자를 선택하셨으면은 부자가 되는 경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걸 버리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여기 계신 한 20몇 분의 오늘 저와 같이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100%다 부자가 되실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왜? 이 좋은 계절의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여기 와 계시다는 건 다른 걸 포기하신다는 거죠. 정말 그러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비를 포기하셔죠. 소비. 저희 집에는 3분의 여자분이 계십니다. 저희 와이프가 계시고요. 이제 저희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4학년 요번 주에 이제 학업이 끝납니다. 4학년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에 꽤 괜찮은 직장에 취직이 돼서 올해 8월달에 시애틀로 이제 가는데 그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올해 7살 된 저희 막내 몽클이라는 아주 귀여운 개가 있어요. 강아지가. 셋 다 여성분들이라서 제가 아주 여자복이 많은가 봐요. 근데 가끔 쇼핑을 하러 가요. 저는 이제 태생적으로 쇼핑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 2분의 여자분들은 그걸 좋아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강남 신세계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명품관이라는 데 있죠. 오후 2시쯤 갔더니 무슨 이렇게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근데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번호표를 받으시면 오늘 못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갔더니 내가 돈이 있어 살려고 갔는데 그 매장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혹시 남성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 중에 예물로 롤렉스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요즘에 여기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바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롤렉스가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들어오면은 전화를 받아요. 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져가시라고. 선택된 VIP들한테만 전화를 하는 거죠. 돈이 있어도 여러분 못 사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여성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백이요. 그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 돈이 지금 돈 가치가 무너지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돈과 바꾸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그렇게 높아지는. 예.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30대, 40대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졌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좋은 선물을 하는 이제 그런 관행이 생겼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 백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한 2, 300만 원짜리 백도 흔히 있었던 것 같고 어쩌기 조금 작은 거는 한 100만 원대도 백이 있었는데 요즘에 가보면 아예 없죠? 예. 500만 원 이하는 거의 백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실제로. 물론 클러치 뭐 조그만 거 이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소비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소비가 막 폭발하잖아요. 보복 소비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소비를 좀 줄여야지, 저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소비를 일부 줄입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른바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노력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예. 그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요. 더 하셔야 돼요. 예. 왜 더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항상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딱 한 가지 일관되이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예. 투자에 너무 빨리 나서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존리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아주 불쾌한 얘기시죠. 저하고는 매우 막역한 사이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지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걸 반대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부모가 해주는 거니까 뭐 예외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주체가 되시면 너무 빨리 주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냐면 두 가지 기준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규모 있고 견고한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 주식 투자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300만 원, 500만 원 들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는 이렇게 배우면서 그지. 저는 그거 별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식 투자 일단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왜 서둘러서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안 사면 영원히 그 주식을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별처럼 많은 주식이 있고요. 그 별처럼 많은 주식을 별처럼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 있으니까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그 행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컨셉과 그리고 그럴 만큼의 의미 있는 시드머니를 모으시는 게 더 중요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해서 시작하시면요. 두 가지 케이스로 딱 나뉘시거든요. 와, 대박. 와, 쪽박.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안 하시니까요. 그죠? 2, 300만 원 가지고 10종목 나눠서 하는 분들도 요즘 생기시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나 샀으면 그 장 상황 때문에 단기간에 20%, 30% 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개별 종목일 경우에 몇 개월 만에 거의 더블 나는 경우도 있죠. 왜?
몰빵하니까요. 그죠? 저처럼 뭐 예를 들면 매우 비교적 큰 자산을 가지고 한 20종목 이렇게 나눠 있으면 절대 그런 일 없는데 한 2, 300만 원 가지고 한 종목 딱 찍으면 스트레이트로 오르는 종목,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신풍제약 같은 거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예를 들면 더블이 났다고 합시다. 300만 원 가지고 6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족이 있으실까요? 와, 너무 좋다. 이 생각 잠깐 들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 하시나요? 아, 이거 3억이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영끌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300만 원 투자해서 150만 원 됐다 그러면 대체로 여러분들은 난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계속 하셔도 별로 힘이 없고. 근데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시드머니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자산 규모의 10분의 1까지는 모으시라는 거죠. 소비를 줄이시고. 예. 예를 들면 내가 나 40대까지는 내가 10억을 벌고 싶다. 금융자산으로. 예. 그럼 1억 모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5억만 있어도 되겠다. 그럼 5천만 원만 모아보세요. 예. 뭘로? 여러분의 노동소득으로. 예. 뭘 통해서? 소비를 줄이셔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먹고는 너무 심하군요. 뭐 안 사고.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사이에 우리한테 너무 좋은 찬스가 왔죠. 가장 많이 쓰는 해외여행 안 가시잖아요. 예. 그것만 줄이셔도 사실 1년에 몇백만 원 줄이시는데 정말 좋은.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저녁 때 모임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어제도 저녁자리를 했거든요. 저녁자리 했는데 9시 반에 끝나니까 소비가 줄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소비는 그 이후부터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그 부를 만들기에는 우리 개인들이 부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해외도 안 가고 대신 뭐 소비도 좀 줄는데. 근데 그거를 포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를 훼손시키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내 목표가 부인데 이러한. 근데 특별히 남성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 대인관계에 어떤 폭이 필요하지.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기간 내에 어떤 부를 이루고 싶으시면 이게 정말 필요한 인간관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삭막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소비는 두 가지 소비가 있죠, 여러분. 돈을 쓰는 소비가 있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는 소비가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는 대체로 사람들 관계에서 소진당해요. 그래서 좀 줄이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리고 소득을 늘리시려면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그 일하다 보면 밸런스가 깨지죠. 그래서 워라밸 같은 거는 버리셔야 돼요. 불균형 하셔야죠.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부자가 되시겠어요?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안타깝지만 저의 경험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는 간절함이 그냥 부자 되고 싶은데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보다 그걸로 안 돼서 교보문고나 뭐 이 영풍문고 같은 데 가면 뭐 3년 만에 뭐 10억 벌었다 이런 책을 사게 되시잖아요. 그런 게 간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간절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절함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건 92년 7월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케이스가 저였거든요. 첫 월급 타서 그래 증권회사 직원인데 주식 투자해야지. 15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얼마나 쿵쾅쿵쾅 하던지요. 여지없이 한 2, 3년 동안 정말 나쁜 투자만 골라서 할 정도로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뭐 정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도 해보고 몰빵도 해보고 처절했습니다 정말. 95년도 10월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투자를 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와 멀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자각하게 됐거든요. 3,300만 원짜리 일산 대화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를 얻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보다는 조금 부자인, 그렇다고 뭐 부자는 아니고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저에게 어디서 살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일만 열심히 할 때라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부이촌동에 온누리교회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결혼했어요. 뭐 당신 그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근처에 살지 뭐 그렇게 내가 얘기를 아주 찬찬히 했나 봐요.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모님한테 가서 그 사람이 교회 옆에 산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는 와 역시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라더니 돈이 있어 얘가 이렇게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 살림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같이 집을 보러 다니죠. 근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증권회 채권부에 있을 때니까 그래서 장모님하고 좀 다니라고 그래서 어디를 다녀볼까 했더니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촌동은요 전세 24평 뭐 한 1억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물정을 그래서 그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찍어준 게 어디냐면요 이런 데 한번 가보라고 이게 버짓에 맞는 데를 보니까 한 3천에서 4천 사이가 저기 그 성산대교 가다 보면 성산시형이라고 요즘에 이렇게 페인트 잘 칠해가지고 좀 거기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됐고 또 영등포 가다가 양평동에 무슨 좀 낡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같은 데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선배들이 얘기해 준 거죠. 아유 갔다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밖에서 너무 실망한 그 표정이에요. 마침 그 집이 막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막 벽지도 막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우리 와이프가 너무 실망을 해서 여하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잔꾀를 냈죠. 잔꾀를 내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신접살림은 본가하고 처가하고 다 먼 게 좋아. 그래야지 한 달에 한 번 가도 와 왔냐 그러지 바로 옆에 살면은 일주일만 안 가도 왜 안 오냐 그러실 거 아니야. 그래서 신도시로 가자고 해서 생각을 해낸 게 일산 그 성조마을이라는 데인데 일산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새 아파트였어요. 27평인데 저한테는 고대강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본가가 15평짜리 시민 아파트였으니까요. 식구들끼리 다 모여 살았던 데가 둘이 사는데 27평은 너무 넓은. 그런데요, 여러분, 그 3,300만 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천만 원은 저 증권회사 하니까 2천만 원 회사 대출을 해줬거든요. 1,000만 원 은행 빚이고 300만 원은 결혼식 축의금. 그거였어요. 저 순자산 마이너스. 계좌에 주식이 있는데 그건 다 대출이고. 대출 이자가요, 여러분. 그때 12%에서 15%씩 했거든요. 진짜로요. 그래서 전 기억이 나요. 1,000만 원 대출 받으면요. 한 달에 12만 원씩, 13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 초임 대리 한 3년차 사원 입장에서 집에 갖다 줄 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계속 뭐 사람 만나서 쓰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고액 연봉자라고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제가 계산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제가 허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말에 이렇게 보는데 잠결에 이렇게 집사람을 보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되게 유능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인 줄 알고 시집 왔을 텐데 나는 빚만 있고 이렇게 캐시플로도 안 너무 마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네. 그래서 이 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고백하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 이제부터 바꿔야지. 그리고 용기가 안 나서 광화도를 놀러 갔어요. 고백을 하려고요. 그래서 강화도 가서 밴댕이 회를 한 접시 시켜놓고 이제 소주를 한 잔 했거든요. 술 기운의 얘기를 하려고. 우리 집사는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인데 소주 2병을 먹고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잤어요. 근데 묘한 게요,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주식이 되더라고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95년도 10월 28일 날 결혼했는데 96년도 초였어요. 그때부터 묘하게 주식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제가 97년도 7월 10일 날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 뭐 이렇게 주식을 회복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 자산 전세금을 빼고 뭐 이렇게 했더니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 있게 됐어요. 뭐 작전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간절했나 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샀던 종목들을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대박이 난 것도 아니에요. 사면 한 20% 정도씩 수익이 나요. 15에서 20%. 그래서 그걸 팔아서 또 다른 걸 사면 또 15% 정도 수익이 나요.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 와 이게 뭐 이런 걸 권장하는 건 아닌데 그때는 묘하게 그런 그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리로 이렇게 하니까 눈덩이 효과가 있다고 하나요? 그렇게 돼서 이제 유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97년도, 96년도만 하더라도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결혼한 사람이 유학을 왜 해외 유학을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 제 인생에 이렇게 미스테리 같은 일이었는데 96년도 가을 무렵부터 저희 직장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 3분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불러서 당신 유학을 가야 돼. 공부 더 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요즘 주식도 잘 되고 있고. 그죠? 근데 2번째 선배가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3번째 선배가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귀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게 추석 때 처갓집을 갔더니 장인어른이 술을 한잔 하시더니 자네 유학 갈 생각 없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유학을 좀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각을 했는데 제가 86년도 86학번이거든요. 여기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도 한두 보이는데 그때 공부 열심히들 안 했어요. 맨날 데모하고 술 먹고 막걸리 먹고 노래 부르러 다니더라고.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유학을 가긴 해야 되는데 뭐 이 펀드 매니저 하고 그러니까 그땐 제가 주식운용부에서 주식 운용을 할 때인데 시험을 볼 자신도 없고 좋은 스코어를 얻을 자신도 없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3시 반 이후에는 할 일이 없어요. 주식 펀드 매니저 주식만 사고 팔면 되거든요. 잡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을지로 입구에 저희 회사가 있었는데 산책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정동으로 해서 덕수궁 이렇게 해서 생각도 정리할 겸 그래서 가끔 가다 롯데백화점 가서 뭐가 잘 팔리나 이것도 보고 그랬는데 영국문화원이라는 데가 지금은 이제 저 배재 빌딩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1층에 2층 건물에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영국 유학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게 야 이게 저 미국 대학에 하버드 예일이나 뭐 이런 데 못 갈 바에는 영국 대학에 가면 좋겠다. 영국 대학 가면 어디가 좋은지 뭐 알겠어. 그래서 그냥 그 직원한테 1위부터 20위 사이에 있는 MBA 스쿨 다 어플리케이션을 달라고 그래서 다 그냥 똑같은 얘기를 써서 보냈어요. 영어도 잘 안 돼서 후배한테 도움을 받아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근데 저는 스코어가 없는데 현지 펀드 매니저에서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공부 잘할 자신이 있다고 그냥 간절히 써서 보냈는데 편지가 오더라고요, 집에.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하얀 봉투에 영어로 제 이름이 써져 있고
예.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불합격 이런 게 아니고 많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패러그래프에 띄고 unfortunately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좋은데 안 됐지만 불합격이야. 근데 그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뭘 한 거에 대해서 반응이 있네. 그 19통의 편지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20개 중에. 당연하지. 아유, 수화도 없는데.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국 문화원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실로. 전화를 받았더니 너무 축하한다고 꽤 괜찮은 대학에서 합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팩스로 그 합격된 레터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나온 버밍엄 대학이라는 버밍엄 대학이 뭐 서울대 연고대 정도는 아닌데 뭐 성균관 대학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탑5, 탑10 안에 드는 영국에서 굉장히 유서도 있고 큰 대학이죠. 거기서 정말 팩스를 보냈는데 unfortunately가 아니고 congratulati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지성이면 감천이네. 그래서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부장님이 또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회사 1호 유학생으로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주기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간절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식도 하고 뭐 우리 집안에도 처가 뭐 본가 다 얘기해서 야 개천용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월달에 이제 가는 걸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얼마 안 남기고 집에를 갔어요. 그 일산 집에를 갔는데 편지가 또 한 통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에 그 로고가 버밍엄 대학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이 친구들이 철저하구나. 집으로도 또 컨펌 레터를 보냈네. 그래서 그날도 술을 먹고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편지가요. 좀 길어요. 보니까 unfortunately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 대조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집에서 받은 건 불합격이고 영국 문화원에서 팩스로 받은 거는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편지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요. 한 3분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동명이인이라는 거예요. 이니셜로 돼 있잖아요. DH 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자세히 보니까 그건 그냥 D 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셨냐고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심각하게 따졌죠. 그랬더니 당신이 매일 와가지고 매일 뭐 좀 방법 없냐고 그러고 매일 합격된데 혹시 전화 온 데 없냐 뭐 편지 온데 계속 괴롭히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D 킴 뭐 너무 기쁜 마음에 저에게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는 엄청 심각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증권회사 대리예요. 부장한테 잘 보였죠. 그래서 잘해서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기로 하고 사장실에도 불려가지고 야, 너 생각보다 괜찮다. 어떻게 이런 걸 해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장인어른한테 가서 제가 한다면 한다니까요. 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잘못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온 편지는 congratulation이 아니고 unfortunately라는 거예요.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다 낙방인 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유학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거의 한 3일을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에다 그냥 얘기하고 없었던 일로 이런 개망신. 근데 3일 동안에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지금도요 제가 그게 꿈인지 생신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꿈을 꿨어요. 분명히 꿈인데 지금도 제가 꿈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그 꿈을 꿨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간절한 그 사람 너무 보고 싶으면 꿈에 나오는데 그게 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격한 공감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쵸? 정말 막 합격하고 싶은 어떤 회사가 있어.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저는 97년도니까요. 그게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건 꿈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너무 리얼해요. 그 디테일이 그 배 승선하는 거, 배에서 몇 박 며칠을 가는 그 꿈이, 그래서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가야 되겠다. 그냥 가자. 그 밑에 딱 한 줄의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9월 학기인데 7월 초에 와라. 그래서 2달 동안의 프리세셔널 코스를 하고 그 프리세셔널 코스 마지막 날 영국 문부성에서 하는 IELTS 시험을 보고 거기서 6.5 포인트를 맞으면 어드미션을 준다. 이 단서 조항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IELTS 시험 보신 적 있으신 분, 요즘에 스코어 시스템이 어떻게 돼? 그게 6.5면요 엄청 힘든 겁니다. 엄청 힘든 거예요. 토플로 치면 토플 만점이 1000점이면 900 몇십 점 맞는 정도로 어려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2달 만에. 그리고 인터뷰도 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해야 되거든요. 토플처럼 그냥 듣고 쓰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안 되면 불합격하면 거기서 영어 연수받고 회사는 사직하지 하고 간 건 엄청 무모하죠.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2달 동안 학교 프리세셔널 코스 마치고 저희 학교가 테스트리 굉장히 강해요. 영어 교육.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용돈도 좀 두고 해가지고 개인 교습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합격이요? 합격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제가? 당연히 불합격이지. 6.0. 그것도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 테스트를 하는 친구들이, 아유, 형, 오빠,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0.5포인트 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짐을 싸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영어 교육과 나온 그 학생이 저보고, 아, 형, 학장을 한번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설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로 설득이 되면 내가 벌써 어드미션 받았겠지. 그랬더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시나리오를 각종 시나리오에서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를 들면 들어가자마자 헬로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정말 그 친구들하고 이 질문하면 이렇게 돼. 외우세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약속을 잡고 존 케이들이라는 닥터 케이들이라는 학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시나리오는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딱 들어가서 헬로하고 앉는 순간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영어는 대부분 이거였어요. Yes, yes sir, I will do my best. 계속 이 말만 싱긋 웃더니 오케이, accept you, 어드미션 줄 테니까 첫 학기는 영어 교육, 영어 이 보충 수업을 별도로 이수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MBA 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정말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여기서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하진 않아도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의 부자 되는 길의 경로에서 탈락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정말 열심히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 더 절실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네.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주식 잘 됐다 그랬죠? 저는 현직 펀드 매니저라 그랬죠? 네.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뭐 컴플라이언스도 없었을 때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저 증권회사 지금 주식 해야지 이럴 무렵이었다고요? 그런데 유학을 앞두고 있고 어드미션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을 떠나야 되는 저의 상황에서 좋은 주식을 사놓고 갈까라는 그 유혹이 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았어요. 한 주도 없이. 그래서 현금을 딱 가진 게 내 모든 전 재산에 현금화를 해보니까 7천만 원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빚을 갚았죠.
아직도 이런 비는 비가 아니고요. 7월 7일인데 저는 그 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은행 또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데 1,000만 원씩 800만 원씩 빚이 있었거든요. 마포 공덕동 도화동 소재 그 은행 지점을 다 간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입니다. 이제 3일이 있으면 무모한 영국행을 이제 감행해야 되는데 은행의 창구에 가서 대출도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 대출 통장을 내면 대부분의 창구 여직원들이 안 쳐다봐요. 이게 적금 통장이면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대출 통장이면 찍찍 찍어보고 12만 원이요. 아주 퉁명스럽게 이자 내는 줄 알고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원금까지 얼마죠? 그러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한 계좌 한 계좌씩 대출을 다 상환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앞으로 하게 되실 텐데요. 그 빚에 억눌려 있다가요. 그 통장 하나하나를 찢어버리고 상환을 하면서 정말로 말이죠. 제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세포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 느낌을 가졌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에 한 번도 부채를 낸 적이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집 살 때 친구가 그냥 네 돈으로 다 사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대. 그래서 잠깐 빚을 좀 내라고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빚을 내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알토란 같이 갖고 있던 주식도 다 팔았죠. 회사에도 베팅을 했죠. 집안에도 전혀 그런 속사정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중도에 돌아간다?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데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주식을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이 잘 되고 있고 꼭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때 이미 인터넷이 좀 생기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투자해야 될 때는 어딜까? 주식일까? 말세입니다. 저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모멘텀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투자하거나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주식 투자를 내려놓은 게 어쩌면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거죠?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로 돈 벌까를 기대하고 왔는데 주식 투자를 내려놓은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빚을 상환한 그 한 5, 6천만 원, 4, 5천만 원 가지고 안전한 곳에 보관을 했어요. 제가 출발할 때가 한 87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가니까 기아 얘기가 나오고 600포인트가 무너지고 500포인트가 무너지더니 결국 300포인트가 무너지고 부서 해체, 주식운용부 해체, 회사는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려요. IMF가 온 거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5, 6천만 원의 돈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채권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삼성전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 삼성 SDI일 겁니다.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IMF 때 30%. 연간 그걸 샀어요. 그걸 3천만 원어치 사고요. 그걸 3천만 원에 사면 1년에 1,000만 원씩 받는 거죠. 30%니까. 그걸 사고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미분양된 24평형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 두 가지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채권은 IMF 끝나자마자 다시 10%대로 오고 상환될 때까지 아주 인조업을 했고요. 그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제가 2000년도에 귀국해서 입주할 무렵에 2001년도 그 무렵에 그냥 분양권으로 2억 4천만 원이 됐어요.
그 1억 2천만 원 차익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여기 채권도.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MBA를 따고 거기서 직장 생활 조금 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저는 어떠한 저축도 할 수 없었거든요. 외국에서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저의 시드머니는 IMF 전에 출발할 땐 6천만 원이었는데 그 IMF를 겪고 나니까 거의 3억이 된 상황이 된 거죠. 그 채권 만기 받아서 또 다른 투자를 하고. 그게 그 3억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보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촌동의 그 아파트, 지금은 이제 평수를 2번 넓혀서 비교적 큰 평수 아파트에 삽니다만은 2001년도 2월에 그냥 얘기할게요. 서빙고 신동 아파트를 30평을 3억 500만 원에 샀거든요. 그 시드머니 가지고. 네, 그것도 마포 그 공덕동 로타리에 있는 삼성 그 레미안 아파트 24평 복도에 1층에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전세를 사는데 전세가 폭등해가지고 그냥 전세 알아보러 다니다가 그 부동산 사장님 그 이촌동 초입에 동부학사 부동산 그 사장님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장인어른을 제일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때 제 뒤통수에다 대고 그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아유 전세 2억인데 그냥 1억 더 해서 사시지 그래요.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 근데 그게 지금 얼마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사를 2번 했습니다만 자산이란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 3억 500만 원이라는 아파트는 지금 20억이 넘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고뇌에 찬 결단과 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좋은데 그 주식 투자는 그냥 사고 파는 그 일회적인 그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29년 동안 경험해 보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잘해서 큰 부를 일군 친구들 잘 못 봐요. 예. 주식에 대한 관념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뭐냐? 좋은 기업, 좋은 비즈니스 모델, 좋은 경영자와 함께 사업을 할 만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저의 투자금, 저의 돈은 그런 투자를 할 만한 돈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으셔야 돼요. 예. 그냥 싸 보이는 주식을 사서 남들한테 더 비싸게 팔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런 걸 반복적으로 계속 성공해서 주식으로 큰 부를 일군다?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독특한 경험을 한 걸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제가 증권회사 임원을 하다가 미국 가서 사업을 했는데 200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07년도 초인가 어쨌든 그 어간인데 저희 사무실이 있었던 맨하탄에 이렇게 한번 나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애플 스토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저녁 때였는데 스토어 문이 잠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애플 스토어를 이렇게 빙 둘러서 앉아 있는 걸 본 거죠, 제가.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일 문 열리면 아이폰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폰을 기다려서 저렇게 밤을 새워서 사야 돼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줄을 서 있는 친구들이 대체로 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이들이었어요.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 저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걸 사서 대체로 백인들이, 주이시들이 하는 폰샵에 가면은 그 52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불에 사서 20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백인 유태인들은 그 520불, 정가 500만 원, 500불짜리를 520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600불에 파는 거예요. 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갤럭시를 50만 원에 사도 60만 원에 산다. 한정판인데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물건이니까 빨리 사고 싶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야, 나도 저기 주소서 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바보 아니면, 저같이 바보 아니면은 애플 주식을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왜? 아니, 저 정도로 미칠 정도로 사서, 그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라도 세상에 없던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을 만든 사람하고 만약에 제가 동업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와 내가 동업자였다면 얼마나 많은 부를 일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스티브 잡스한테 전화해서 한번 보자고. 같이 동업 좀 하자고. 근데 만나실 수 있으세요? 못 만나죠. 만나준들 스티브 잡스가 그러겠죠. 어떻게 한 10조 내볼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와 면담을 하지 않아도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냥 증권회사 가서 혹은 전화로 애플 주식을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주가가 8만? 예, 8만 2천 원? 뭐, 예, 속상하죠? 예, 예, 9만 전자였는데 10만 전자 될 줄 알았더니 8만 전자가 돼 있어서. 근데 8만 원 아니죠, 여러분? 400 몇십만 원이에요. 액면가가 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 김프로님, 어떻게 하이닉스가 더 비싸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하이닉스가 더 좋은 회사인가 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주가로 얘기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3만 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98년도, 99년 초에, 아니 97년, 98년도 초에 5천 원짜리 삼성전자 3만 원이 깨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 한 2년 전이네요. 그죠? 예. 400만 원이 아니고 진짜 3만 원. 그럼 보세요. 3만 원 잡고 450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 150배 오른 거죠? 그죠? 20여 년 동안 150배라는 수익이 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났겠죠. 왜? 무상증자도 했을 거고 또 배당도 계속 했잖아요. 그거를 다 복리로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150배가 아니라 한 200배 이상 수익이 났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때도 가장 큰 회사고 지금도 가장 큰 회사니까 개별 종목 어느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나 살 수 있고 여러분 친인척 혹은 친구 중에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식에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지금 속상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돈을 번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네, 두 명이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이재용, 그분도 어디 가 계시는 거죠. 아니, 그분들만 돈 번 거잖아요. 그분들만.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도 계속 사고 팔았을 거고, 우리는 액면 분할하기 전엔 아예 우리 엄두도 못 냈던 주식이기도 하지만,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애니콜을 만들고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위를 할 때 이건희 회장을 만나서 동업합시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이건희 회장이 껴주지도 않았겠지만 껴줘도 몇 조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냥 HTS를 열고 삼성전자를 샀더라면, 그리고 동업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다면 큰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유, 분기 실적이 안 좋다던데? 그리고 팔고,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는데 팔고, 그죠? 애플의 점유율이 높인다는데 그렇게 팔죠. 근데 사업을 하는 그 주체인 이재용 회장, 부회장 일가는 그렇게 팔 수가 없어서 안 판 것도 있지만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형 우량주, 성장성이 있는 대형 우량주는 그냥 사라고 그래요. 예. 아파트 언제 사야 된다 그럴 때, 야, 그 아파트 조정받으면 사라고. 저 그거 자신이 없거든요. 그냥 사라고. 자기가 사는 한 집은 그냥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조언이듯이 그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좋은 주식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번 같은 케이스죠. 9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되면 속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9만 원대 샀을 때와 8만 원인 지금 삼성전자의 퀄리티가 달라졌나요? 그때는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부에 세일즈맨들이 열심히 팔러 다녔고 지금은 야, 저 사람 샀지? 우리 팔지 말자. 이러고 있나요? 김프로가 딱 사는 걸 보고 있다가 쟤 좀 힘들게 해야지. 그리고 삼성전자 24시간 돌아가는 평택이나 기흥의 공장이 12시간씩만 돌아가나요? 그냥 그들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회사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라. 근데 우리 생각만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뭘로? 차트, 실적, 뉴스 이런 것 때문에요. 영원히 갖고 계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업자의 관점에서 그 주식을 내가 투자했는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는 그 매매의 관점에서 그런 주식들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동업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과 같지 않게 글로벌 가장 좋은 기업들의 동업자의 자격이 저희에게 있죠. 저희 때는, 제가 처음 투자할 때는 국내 기업 외에는 투자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아마존에, 애플에,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동업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동업 관계, 아무리 여기 사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 동업을 10개씩 이렇게 동시에 하시나요? 못 하시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와 경영자들과 동업을 동시에 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권이 있죠. 여러분 사적으로 동업하시면 동업 관계의 종결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대부분 분쟁으로 끝나죠. 소송하고. 근데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그 사람의 관계없이 여러분들 동업관계를 종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주식을 좀 보세요. 매매의 관점에서 보시니까 여러분 힘드신 거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HTS를 여시잖아요.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기도할 거리는 우리 인생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이 주식 올라가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동업인데 동업 하루 이틀 하실 것도 아니고 오늘 주가가 빠졌다고 해 그 회사 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는 모니터링 하세요. 내가 동업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나? 그죠? 그럼 동업관계 끊으셔야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되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주가로 반영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좀 둔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주식 투자 오래 하세요. 오래 하세요. 저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2, 93, 94, 95 그때까지의 나의 투자는 기도하는 투자였어요. 왜 이렇게 안 돼?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근데 그 이후에 제가 MBA를 하고 또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들어와서는 그 개념을 알게 된 거죠. 나는 증권회사 직원이지만 사업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좋은 경영자를 찾으러 다니고 그 좋은 경영자와 함께 하는 특권을 누리는 게 주식 투자라는 생각을 지금껏 해오고 있다 보니까 IMF 때도 그렇게 버텼고 또 금융위기 때도 좋은 회사, 좋은 경영자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 회복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위기 때마다 남들이 흔히 얘기해서 털렸을 때 저는 더
부가 더 쌓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IMF 때 그랬고요. 한 번의 경험이 더 있는데요. 2005년도에 미국에 이제 사업을 하러 갔어요. 뭐 사업을 하러 간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인생이 꼭 제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아주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05년 요즘 같은 분위기였나 봐요. 2004년 말 2005년 초에 우연한 기회에 조선주를 보게 됐어요. 요즘에도 제 주변에 조선주가 꼭 그때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을 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SBS인가 KBS인가 스페셜이라고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거제, 울산, 뭐 이런 조선 도시들이 막 화랑이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제도에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해서 직원들한테도 시키고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조선 업황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을 샀어요. 4만 원 정도에. 그리고 미국을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또 IMF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6만 원에 익절을 하고 그 돈을 제 사업에 넣었거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 사업이 잘 됐겠습니까? 초기에 계속 적자나고 계속 매출이 안 뜨고 그랬는데 그 6만 원에 판 현대중공업은요 1년 반 사이에 55만 원까지 가요. 55만 원. 예, 저는 50% 먹었다고 와 50% 먹어가지고 내 사업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 사업은 꼬라박고 있고 제가 판 현대중공업은 6만 원에 자랑스럽게 팔았는데 그게 55만 원까지 갔대. 2007년도에요. 제가 1, 2천만 원어치 샀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을? 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3억 원어치를 샀다고 보시죠. 예, 6만 원에 3억 원어치, 4만 원에 3억 원어치 사서 4억 몇 천만 원 해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러프하게 5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때부터 10배가 더 간 거잖아요. 그 제가 1년 반 만에 사업해서 50억 벌었겠습니까? 정말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 그때 그 괴로움은요. 나가면 장사 안 되는 사업체고 직원들 월급 주려면 꼬박꼬박 돌아오는데 하필 월급날 현대중공업 상한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후회했어요. 아, 그래서 진짜 가족들이 후원 안 해주고 우리 집사람이 막 위로 안 해줬으면 어쩌면 정신병원 갈 정도로. 또 미국 생활은 외롭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매우 훌륭한 결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 그때 그 현대중공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가 20만 원에 팔던지 30만 원에 모르지만 어떻게 55만 원에 딱 팔았겠어요. 그죠? 더 큰 수익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익, 하루에 몇 억씩 오르는 그 수익 구조 하에서 하루에 500만 원, 600만 원 매출을 해야 되는 그 저의 첫 비즈니스를 제가 열심히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아마 저의 사업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뭐 장사도 안 되는데 여기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500불, 600불씩 수익을 내서 월급을 줘야 되는 그 비즈니스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 주식도 그렇게 됐지만 저의 상당 부분의 자산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리테일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우리 딸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미국에 살게 해줄 수 없을 거라는 그 절박함이 가장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365일 동안에 363일을 일했습니다. 정말로요.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손님이 많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비즈니스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여름에 그 비즈니스를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팔고 미국의 뉴저지에 집을 팔고
2008년도 7월 말에 제가 한국으로 왔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2008년도 5월에 딱 요맘때 저희 어머니가 6개월 시한부 췌장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그 무렵에 모증권회사 오너분이 매우 좋은 패키지를 저에게 주셔서 결단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8월 1일부터 출근했는데 9월 달에 뭐가 왔죠? 금융위기가 왔죠. 엑소더스를 또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 펀드 매니저 하다가 주식을 다 팔고 부채를 청산하고 엑소더스에서 97년도 7월에 유학을 갔죠. 도저히 갈 수 없는 유학을 간 거죠. 그죠? 2008년도 7월 달에 누가 봐도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브랜치를 하나 더 낼 정도로. 그런데 우리 가정에 어떤 그 이벤트가 생겼고 그때 병문안을 왔을 때 증권회사 오너분이 어마어마한 패키지를 줬어요. 그 비즈니스 스크랩 하면 피해보는 돈도 주고 2천동에 48평정 아파트도 얻어주고 한 달에 코퍼레이트 카드 2천만 원씩 주고 연봉은 또 내 직접 연봉에 50% 올려주고 성과급을 40% 주고 차와 기사를 주고 방과 비서를 주는 그 패키지. 3년 동안 미국에서 장사하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다음에 2달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금융위기가 오니까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나온 애들도 다 실업자가 된단 말이죠.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돈으로 그 추락하는 자산을 엄청나게 사서 엄청 큰 돈을 벌었죠. 물론 회사 돈이 한 해에 150억씩 벌었습니다. 3년 동안. 3년 계약으로 왔는데 상무로. 네. 그래서 많은 성과급을 받았겠죠. 사실 그 돈이 다시 투자가 되고 해서 제가 2012년도에 과감하게 20년 동안의 금융인생을 접고 방송을 하게 되고 강연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됐어요. 만약에 그때 현대중공업에 집착하고 사업을 돌보지 않는 상황이 됐다면 저는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맞고 사업도 어려워졌을 거고 그 이후에 주식은 또 폭락해버렸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그때 역시도 엄청나게 정말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괴로운 기간이었지만 역시 그 주식을 멈추고 나의 미국 생활에 나의 창업에 올인하고 나의 투자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간절함이 좋은 결말을 맺었죠. 그리고 2020년 작년 3월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3프로TV가 지금 136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팟캐스트까지 하면 170만 명 정도가 있어요. 하루에 3번씩 6시간 생방송을 하는 국내 유일의 그렇죠? 3프로 때문에 미치겠대요. 하루에 6시간씩 봐야 된다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택해서 보시라고 다 보실 필요 없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2018년도 1월에 팟캐스트 신과 함께를 만들고 2019년도 1월에 3프로TV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했을까요? 3프로TV가요. 1년 만에 4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12월에 저희 4만 명이었어요. 구독자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상당 부분을 팔았어요. 왜? 야, 이거 성공해야지. 이거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준 두 프로를 위해서 이거 성공시켜야지. 내가 그랬더니 동학개미 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 하반기에 말에 제가 아침 저녁 프로그램 완전히 개편을 하거든요. 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고정을 다 시키죠. 이른바 주식의 프로그램 비중을 거의 80% 이상.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동산도 하고 뭐 정책도 하고 뭐 무슨
무슨 기본소득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2019년 11월에 완전히 개편을 하고 주식 시스템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0년 3월에 사태가 터진 거예요. 2020년 3월에 15만 명 늘었습니다. 구독자가 한 달에. 올해 1월에 18만 명 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죠. 그 간절함을 잘 됐으면 좋겠다. 구독자 많이 들어왔으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올인하고 그 회사와 그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의 정력을 거의 다 쏟았죠. 예. 다 비운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가볍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그죠? 예.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고 나서 3월 19일을 남았어요. 예. 저희 예금, 저의 부동산은 빠지지 않았는데 저의 주식만 가볍게 해놓은 주식은 더 빠져버렸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전공이었던 아셋 알로케이션 위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주식의 비중이 원래 한 30% 있었는데 이게 반토막 나니까 내 재산의 15%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 올려야죠. 예. 거기서 비중을 올리니까 장이 회복되니까 주식 비중이 엄청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97년도에 유학을 갔던 일, 2005년도에 미국 가서 2008년도에 와서 금융위기를 피하고 금융위기가 기화가 돼서 저의 부가 한 단계 더 오른 일, 그리고 2019와 2020년도에 글로벌 팬데믹 그 위기 전후에 저의 자산이 또 한 단계 뛰는 일, 세 번을 거의 10년 주기로 제가 경험을 했는데, 잘못 들으시면 저 사람 자기 자랑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이 간절하면 안 되고요.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의 부의 경로에 투영하고 반영하시는 정말 실제적인 결단과 실천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게 주식에 대한 거든 여러분들의 학업, 직업, 사업에 대한 일이든 간에 많이 고민하시고 그 결단대로 실천하시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시고 부자가 되는 길에, 경로에 정확하게 위치해 계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그 결과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쉽게, 가능성 높게 부자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7년도의 위기, 2008년도의 위기, 2019, 20년도의 위기를 이제 막 넘어오고 있는 저에게 그것들은 기회였는데, 사람이 바보 아니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다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3프로TV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넥스트 비욘드 3프로TV는 뭔가에 대해서 되게 건강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고정 패널이죠. 권순우 기자가 하는 발칙한 경제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는데 저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걸 느끼거든요. 제가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저의 역할이 뭐냐, 김프로의 역할은 어려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면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그걸 잘 풀어서, 그럼 그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냐면 역시 김프로님 고마워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요 어려운 용어 제가 설명한다고 그러잖아요. 댓글이 어떻게 달린 줄 아세요? 됐다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2, 3년 동안 계속 저희가 같이 했던 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는 그 발전을 보면서 좋은 거지.
정말 많이 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들으시려고 이런 노력들이 켜켜이 쌓이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엄청 변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죠.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겠네. 왜죠? 좋은 기업을 찾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요. 한국에 좋은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약간 그렇잖아요. 야, 굳이 한국의 그 가버넌스의 그 주주에 대한 꼭 그런 거 왜 한국 주식만 해야 되지? 미국의 그 클리어한 그 혁신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 설득력이 있잖아요. 한국의 기업이 우리 투자자들의 발전 속도에 발을 못 맞추면 한국 자본시장은 끝장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겠죠? 국민연금도 다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서학개미가 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화수분처럼 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한국의 부가, 한국의 웰스가 미국의 웰스로 가잖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돼? 한국 기업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한국의 자본시장의 공동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다른 걸 시작해야 되겠구나. 한국의 기업이 좋아지는 방향에 이바지해. 한국의 투자자들이 발전한 만큼 한국의 기업이 발전하면 한국의 웰스는 엄청 커지겠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LG 생활건강 같은 예를 드는 거예요. 차석용이라는 그 탁월한 CEO가 15, 16년 전에 부임한 이후로 단 한 분기도 마이너스가 없이 세계 최장인 것 같은데요. 네. 50몇 분기인가요? 계속 성장하잖아요. 매출과 이익이.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LG생활건강의 차석용 같은 CEO가 500명이 더 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몇 배가 됐을까요? 그게 국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국부예요.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부를 그렇게 비싸게 사주게 돼 있잖아요. LG생활건강은 15년 전에는 샴푸 비누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죠? 고가의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죠. 그죠? 외국 브랜드 갖고 와서 그냥 팔고. 한국의 모든 경영자, 아니 한국에 최소한 100명의 차석용 CEO 같은 사람이 더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안 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좋은 경영자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좋은 경영자를 배출하는 그런 경영대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에, 여의도에.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최고의 경영대학원 MBA 코스를 만들어서 좋은 경영자가 주주에게 배려하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간절함이 이제 다시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그거 하면 좋겠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은 사실은 저의 경제적인 형편을 개선시키거나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넘어서는 간절함이죠. 그런데 그것 역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부자 클럽. 전 부자의 정의를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시려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예. 같은 맥락에서 간절하시고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좋은 에너지가 되고 결과가 좋았을 때 꼭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돕는 손길들이 다. 네, 구구절절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유학할 때 또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또 한국에 혼자 들어와서 앞전공도 하고 새로운 투자를 시작할 때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저의 생애를 관통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3프로 TV를 같이 하고 있는 2% 정도가 없었으면 오늘의 3프로 TV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돕는 손길이 되듯이 그 두 친구 그리고 많은 구독자와 여의도의 많은 리서치 센터장들, 애널리스트들이 저희를 도와주잖아요. 굉장히 크게. 사실 그 덕분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신점신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나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는 경제적인 자유로 나에 대한 투자를 돈 때문에 축소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돈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가 진정한 부자라면 그 부자가 되는 길에 경로에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포기하시고 그 기간에 규모 있고 견고한 시드머니를 꼭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투자에 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진이 중요합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저희 학업과 직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자가 중요하고 투자의 시대인 건 확실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하고 있는 그 본질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이라는 그 본질을 훼손시키면서 재테크의 전선, 주식 투자의 전선으로 나서시면 아마 본질이 허물어지면서 그 투자도 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요즘 직장에서 9시 되면 자리에 아무도 없다면서요. 계좌부처에 주식 사셔야 되니까. 네. 꼭 우리 부장님은 내 주식 폭락하고 있을 때 불러서 일 더 많이 시키고 야단치고 그러죠. 네. 꼰대 같은 얘기라고 하셔도 할 수 없는데 저의 경험이 맞다면 또 제 주변에 주식으로 큰 부를 이룬 전업이 아닌 투자자들을 예를 들면 대부분 직장에서 좋은 평가 받는 사람들이 주식에 성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2009년도 2번째 성과급을 받은 날인데 굉장히 많은 성과급을 받았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주거든요. 집에 갔는데 갑자기 물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내 어린 시절의 가난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생각이 확 저녁을 먹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침실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너무 복받쳐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로.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보, 잘 쓸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나 이제부터 경제적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2009년도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경제적 자유가 투자에서 일부 왔고요. 그리고 저희 본업에서 또 상당 부분 왔던 것 같아요. 투자 일면으로 투자 잘해서 다 경제적 자유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거죠. 저의 일 자체가 좋은 패키지를 갖고 있었던 일이니까 그게 합쳐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네. 네.
정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또 부자가 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여러분 꼭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